32쪽에 표에 나와 있죠. 예,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 그 다음에 그거의 원천징수 세율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원천징수 세율을 기억하실 때는 14%는 무조건 이자 배당의 일반적인 원칙적인 세율이니까 14%가 아닌 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14%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특별히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과 그 원천징수 세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장기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장기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어떤가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예. 이게 왜 애매하냐면 장기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장기 채권인 경우에는 요건 충족했을 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만 예,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근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고 원천징수 세율도 일반적인 세율이 14%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넘어갈게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일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죠. 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예,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 배당 소득.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이자 배당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14% 원천징수 이것도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확실하게 맞는 답이죠.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그래서 요거는 예외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지문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14%가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이었죠. 기본세율.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쨌든 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소득들, 그다음에 그거의 원천징수 세율까지 예, 같이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당소득 과세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이중과세 조정 부분이에요. 그로스업 11%, 그로스업 비율 11%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로스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마지막으로 종합과세 되면서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일 것.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배당에 대해서만 그 그로스업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라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게 괄호 2번에 있죠. 33페이지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요건. 그 다음에 그 괄호 3번에 이중과세 제외대상. 물론 방금 봤던 1, 2, 3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로스업 이중과세 조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물론 이제 셋 중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또 별도로 이중과세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따로 좀 정리를 합시다. 1, 2, 3, 4, 5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4번이에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구성 순서. 이거 왜 필요했죠? 예, 배당소득을 맨 위로 놔서 그죠?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지금 그로스업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초과 부분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배당이 여기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냐.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밑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정해야 돼요. 뭐부터 이자부터 쌓아가는 건지 배당부터 쌓아가는 건지 그죠? 그래서 구성 순서를 우리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 순서는 이자, 그다음에 본래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그다음에 원래 그로스업 대상인 배당소득 이 순서로 쌓여간다. 결국은 그로스업 대상이 되도록이면 많이 나올 수 있게 구성하는 거죠.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로스업 대상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로스업 한다는 거, 이중과세 조정한다는 거는 납세 의무자한테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 가서 볼게요. 그 핵심 포인트 해설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배당소득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맞죠? 이게 이중과세 조정. 그로스업 제도. 임퓨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임퓨테이션 방식. 1번은 맞고요. 2번 배당소득으로 수령한 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해서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맞죠? 네. 거기다가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배당 세액공제로 공제된다. 맞죠? 맞습니다. 2번도. 3번 임퓨테이션 방법은
우리 방금 2번 지문에서 봤던 그 방식을 임퓨테이션 방식이라고 해요. 그 방법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죠? 이중과세 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해야 된다. 3번도 맞네요. 4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다. 4번 어때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중과세 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두 번째가 그 배당소득, 그러니까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한다. 두 가지는 문제 없는데 세 번째가 종합과세 되면서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만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져요.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그 중에서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배당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중과세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와 상관없이가 틀렸어요.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중과세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5번은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토픽이 과세 대상 자산을 기억하는 거죠. 과세 대상 자산.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돼 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네 가지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 4번 기타 자산. 우리 본교재 순서대로 정리했는데 사실상 1번, 2번, 4번이 1호, 그죠? 부동산 그룹, 그다음에 3번 주식 및 출자 지분이 2호 주식 그룹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 기타 자산에서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다음에 사업용, 그 4번 기타 자산이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었죠. 영업권 단독 양도는 기타 소득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정 주식 A, B, 과점 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그다음에 특수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 주식 및 출자 지분 가서는 주식 및 출자 지분으로 가서는 이제 주식인데 말 그대로 주식인데 주식은 과세 대상이 무조건 주식 팔았다고 양도세 과세되는 게 아니라 상장 비상장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상장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분, 비상장은 원칙적으로 전부. 하지만 비상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프리보드 장외 호가 중개 시장에서 벤처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비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상장은 전부 다 과세 대상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소액주주, 대주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려면 대주주가 누구고 소액주주가 누구냐 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대주주 범위가 나와 있죠. 대주주 아니면 그냥 다 소액주주인 겁니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1번 과세 대상 자산. 일단 과세 대상이 아닌지 맞는지를 그냥 각각 해서 정리해 볼까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네, 바로 나오네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된다. 과세 대상 아니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모두 과세 대상. 토지와 건물 당연히 과세 대상. 그죠?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기타 자산에 있었죠. 그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것도 기타 자산에 있었습니다. 그냥 영업권만 나왔다면 틀리죠. 기타 소득인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요거는 양도소득이다. 비상장법인 주식 맞네요. 그다음에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하면 과세 대상이다. 맞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상권 맞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있었어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맞죠? 토지와 건물 맞습니다. 전세권도 우리 방금 봤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네 가지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보니까 1번이 틀렸죠? 1번. 1번이 다른 건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만 열거가 돼 있는데 1번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거가 들어가 있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이건 간단한 문제인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행위에 해당되는 것,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핵심 포인트 해설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산의 유상 이전, 그러니까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증여세, 그러니까 무상이전을 증여라고 하잖아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랬죠. 일단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증여 바로 나오죠. 증여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려면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양도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이 1, 2, 3번은 결국 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현물 출자 대물 면제 교환 플러스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되는 게 부담부 증여. 정확히 얘기하면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승계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채무 승계 부분. 그래서 이렇게 유상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공용 수용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우리 36페이지 핵심 포인트 해설 볼까요? 거기에 쭉 설명이 계산 흐름이 나와 있어요. 계산 흐름이 나와 있는데 총수익 금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데 우리 교재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놓으세요. 실가를 모를 때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적용한다. 밑에 취득가액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순서로 적용한다. 일단 같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시가는 취득가액도 마찬가지죠. 취득가액도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이 기준시가는 결국 이게 양도고요. 취득가액도 똑같이 가죠. 똑같이 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뭐 이 중에 큰 금액 이런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 기준시가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준시가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양도가액을 만약에 양도가액 부분에서 이걸 몰라서 기준시가를 적용했다면 그냥 바로 취득가액을 혹시 이걸 알더라도 적용하지 않고요. 바로 기준시가로 간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근데 우리 교재 이걸 제가 양도가액 부분에서 적어놓지 않는 이유는 양도가액에서 이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적어놨는데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게 여러 가지 있었고 그런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흐름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만 적용이 된다는 거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제외 미등기와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랑 어쨌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데 호별로 각각 250, 그러니까 총 500까지 되는 거죠. 그 호가 우리 아까 봤던 1, 2, 4번이 1호 부동산 그룹, 3번이 주식 그룹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역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역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문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감정,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예, 맞죠?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될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보유기간 3년 이상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전체가 아니라 토지 건물만 적용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3번. 같은 해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두 자산에 대해 총 250이 아니라 각각 250이니까 총 500이죠. 예, 500만 원이 공제된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 1호, 그러니까 이게 2호고 이게 1호죠. 예, 각 호별로 250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둘 다 안 되죠. 예,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까요? 18번 문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에 대한 설명. 증권거래세는 일단은 과세 대상, 뭐 납세 의무자, 비과세 양도, 비과세 대상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과세 대상에서 중요한 거는 뭐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 이런 건 상관없고요. 유상양도일 때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납세 의무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번 한국예탁결제원, 2번 금융투자업자, 3번은 양도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비과세 양도 세 가지 있죠. 국가 지자체가 양도하는 경우, 2번은 발행매출, 3번은 소비대차. 그렇게 기억하세요. 키워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세는 상장법인의 주권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주권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된다라는 말은 맞는데 상장법인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보면 비상장법인 주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상장 여부랑 상관없습니다. 1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2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맞죠? 금융투자업자.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자체, 우리 비과세 대상이 국가 또는 지자체, 발행매출, 소비대차 세 가지 있었습니다. 4번도 맞는 지문이죠. 3번도 맞는 지문이죠. 4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다. 이거는 우리 핵심 포인트 해설에는 없는데 우리 교재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납세 의무자에는 양수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특례 규정인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팔자마자 바로 세금 내는 건 아닌데 그 양도인,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이 결국 양도인이니까 외국인이 납세 의무자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걔한테 근데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내고 세금 내는 기한 내에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못 걷는 거예요. 외국 쫓아가서 세금 거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파는 경우에는 양수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아예 그 주식 값을 줄 때 증권거래세 떼고 줘라.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봤던 1번이 되겠죠.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상관없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19번 문제. 우리 증권거래세 세율이랑 신고납부 기한을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율은 우리 교재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0.15, 0.3, 0.5 이렇게 조금씩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 세 개로 구분해서 0.15, 0.3, 0.5 이렇게 늘어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징수라는 제도가 있죠. 거래징수. 거래징수는 납세 의무자 세 가지가 있었어요. 1, 2, 3 세 가지.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가 예탁결제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양도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둘은 얘네들이 거래를 해주면서 그 양도 대금을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한테 이렇게 대금을 이체를 해주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금을 아예 뗍니다. 증권거래세 떼요. 그러니까 양도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납세 의무자가 얘네 둘은 자기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실제 부담하는 건 양도인이지만 얘네들은 세금을 떼고 거래대금을 주니까 거래징수를 한다.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랑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양도인은 거래징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자기가 그냥 양도대금 받아서 거기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세금 내는 거니까 거래징수라는 거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이 나는 게 이 똑같은 1, 2번 거래징수를 하는 얘네들은 원천징수랑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얘는 원천징수, 거래징수, 원천징수랑 비슷한 거래징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 기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증권거래세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달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납부 기한이 달랐어요. 네, 보겠습니다. 비상장 범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타인에게 직접 양도했다. 어느 경우 해당돼요? 이거 해당되죠? 네, 이런 대체결제 하는 게 하거나 뭐 금융투자업자를 통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번에 해당된다. 그럴 때 증권거래세 세율 몇 프로였어요? 비상장 법인이었어요. 세율이 3가지였죠. 유가증권 상장, 코스닥 상장, 그 다음에 비상장, 그죠? 3가지 있었는데 맨 밑에 0.5였습니다. 0.5, 그죠? 네. 그 다음에 신고납부 기한, 요거 해당되니까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4월 19일이면 2, 4분기죠. 말일이면 6월 말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증권거래세도 신고기한이랑 세율이랑 같이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비거주자에 관한 과세 문제에 대한 문제죠. 예. 39페이지 보시면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해가지고요. 원천소득의 범위, 그 다음에 과세 방법, 원천징수 나오고요. 제한세율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는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긴 한데 거주자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열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걸 뭐 다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고, 과세 방법은 좀 기억을 하시는데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없으면 분리과세, 그렇게 기억하시고, 퇴직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거주자랑 똑같이 분리과세한다라는 거. 원천징수 세율 기억하시는데 4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중에 특히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 소득 이런 거는 특히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죠. 20%. 하지만 채권은 14%다 기억하시고,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10% 또는 20%인데 우리 뒤에도 나오겠지만 10%는 양도가액의 10%, 양도 차익의 20%, 둘 중에 작은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한세율은 원천징수할 때 우리 조세조약에 있어서 제한세율이 있다면 제한세율보다 우리나라 세율이 높다면 제한세율에 걸린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중 국내 원천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거둘 수가 있어요, 세금을. 거주자면 우리나라에서 번 거, 외국에서 번 거 다 거둘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2번 비거주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거주자와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과세한다. 방금 봤죠? 예, 퇴직 양도는 비거주자도 분류과세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한다. 맞죠? 예. 있으면 종합과세, 없으면 분리과세였어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낮은 거니까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4번도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우리 방금 봤던 2번 퇴직 양도는 역시 똑같이 분류과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1번 문제 볼까요? 역시나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방법인데 우리 교재 내용 일단 핵심 포인트에서 잠깐 볼까요? 잠깐 내용 한번 볼게요. 과세 대상은 우리 1, 2, 3, 4 4가지 있는데 그중에 1, 2, 3이 이제 일반적인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관련된 내용인데 1번하고 우리 교재 내용이 교재가 우리 물론 기본 교재도 있지만 1번, 2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번, 2번, 3번 세 개가 나와 있어요. 3개가 나와 있는데 요 2번, 3번 요게 주식이나 출자 지분 이외의 유가증권을 얘기하고요. 요 1번 요게 주식이나 출자 지분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라면 1번 쪽을 봐야 되고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 아닌 유가증권을 양도했을 때는 2번 또는 3번을 봐야 돼요. 그럼 주식 출자 지분인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겠습니다. 다음 이외에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죠. 이외래요. 기억은 특정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주식, 그죠? 이런 주식. 그러니까 결국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 이런 주식 이외의 일반적인 주식이란 얘기예요. 일반적인 주식 그거. 그다음에 니은은 5년 내 5% 25% 미만 소유한 사람이 거래소를 통해서 양도하는 주식. 그러니까 요것들은 과세, 지금 1번이 기억 니은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기억 니은 이거를 제외한대요. 요거는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 니은이 좀 쉬우니까 니은부터 보면 이거는 뭐예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인데 25% 미만 소유한 사람이 거래소 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소 시장에서 팔았다. 그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제외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기억은 뭐예요? 특정 주식, 그다음 뭐 특정 그 부동산 과다 보유 주식, 뭐 특정 시설물 이용권 주식 이런 거에 해당되는 주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주식인데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억은 아닌 거잖아요. 일반적인 주식인데 일반적인 주식도 지분이 55% 안 된 사람이 거래소를 통해서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주식 중에서 25% 5년간 25% 지분율이 넘는 사람이 파는 경우 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서 파는 주식에 대해서 1번으로 과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번, 3번은 주식 출자 지분 이외의 유가증권이에요. 2번, 3번 한번 내용을 보면 2번은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고요. 3번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나오는 거는 주식 출자 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한다. 밑에도 주식 출자 지분 외의 유가증권.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주식 출자 지분 이외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 2번은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그냥 양도하는 거예요.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거. 3번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면 주식 출자 지분 외의 유가증권 넘어가서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있는 경우 이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데 요거는 그냥 누구한테 팔든 상관없어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팔든 상관없는데 이자 소득은 제외한 부분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역시나 이자 소득을 제외한 부분인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하나 나오는 게 국내 사업장이 내국법인, 거주자, 그다음에 국내 사업장, 외국법인, 있는 외국법인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이런데 양도해야 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거랑 2번이랑 다른 추가적인 요건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그때 이제 과세가 된다.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우리 아까 봤었죠.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인데 그냥 10%만 기억하지 마시고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 차익의 20%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 지분 외의 유가증권 양도 뭐예요 이게? 이거죠 이거.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 지분 이외에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이자 소득 이외의 제외한 부분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2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 지분 이외의 유가증권 요거죠. 없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 지분 이외에 유가증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여기네요. 이거에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역시나 이자 소득 이외의 부분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3번 비거주자가 선물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본다.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선물 거래 소득은 과세 대상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의 10%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의 10% 맞고요. 그 다음에 예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양도 뭐였어요? 양도 차익을 안다면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 차익을 아는 거거든요. 그거에 20% 둘 중에 작은 게 됐다. 예, 작은 걸로 원천징수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모르잖아요. 과거에 얼마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파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얼마에 샀는지는 사실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파는 금액의 10%로 원천징수 해도 상관없고 안다면 차익의 20% 원천징수 해도 된다. 둘 중에 물론 작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재 40페이지인데요. 여기까지가 우리 앞에 봤던 어떤 세제 관련 법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부터는 우리 절세 전략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파트인 우리 절세 전략 부분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